시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다. 내 딸 지혜의 눈빛이 마치 깊은 연못처럼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깊이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과연 어떤 어둠이 우리 집의 가장 밝은 빛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지혜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평소 같으면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다. 흐느끼는 소리. 아주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지만 분명했다. 내 딸의 흐느낌이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혜에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그저 악몽을 꾼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멍 자국이 있었고, 그녀는 늘 입던 밝은색 옷 대신 넉넉한 긴팔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이 그녀의 남편, 민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민준은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였다. 잘생기고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젊은 사업가였다.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그의 집안은 상당한 재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지혜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다. 너무 완벽한 것은 때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민준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의 눈은 지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빌며 내 불안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그러나 이제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지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고 말수가 줄었으며 예전의 밝은 미소를 잃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팔에서 짙은 멍 자국을 보았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혜야, 이건 뭐야? 민준이 그랬니? 그녀는 순간 얼어붙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속삭였다. 엄마, 말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민준이 알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내 귀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내 딸이, 내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았던 내 딸이 고작 30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강렬한 복수심이 들끓었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절대로. 내 딸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했다. 어떻게든. 다음 날, 나는 민준을 집으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 그는 능청스럽게 지혜를 챙기는 척했고 나에게도 살갑게 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냉기를 읽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지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혹시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그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정색하며 말했다. 어머니, 부부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야 늘 있는 일이죠. 지혜가 좀 예민한 편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잘 타이를게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자는 결코 순순히 물러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이었다. 나는 지혜에게 민준과 헤어질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에 떨었지만 내 끈질긴 설득과 사랑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나는 그녀의 멍자국 사진과 함께 민준의 폭행 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이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죠. 일단 가정폭력으로 접수하긴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형사는 민준의 이름과 직업을 듣자마자 눈빛이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할 뿐이었고 며칠 후 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고 그의 변호사는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내 딸의 고통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민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변호사들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했다. 한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 민준 씨 집안은 이 바닥에서 손꼽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어머니와 따님만 다치실 겁니다. 이혼 소송도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따님을 정신 이상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준의 권력 앞에서 꼬리를 내렸다. 이 세상에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 딸은 홀로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밤마다 나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내 죽은 남편, 김선우 씨가 너무나 그리웠다. 그는 언제나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불의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문득 그의 친구 강동현 씨가 떠올랐다. 동현 씨는 선우 씨와 함께 대학교 때부터 절친이었고 선우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그는 선우 씨와는 다른 의미로 세상 물정에 밝고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다. 선우 씨는 늘 동현 씨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선우 씨는 언제나 선과 악의 경계를 명확히 지키려 했지만 동현 씨는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동현 씨는 나의 전화를 받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예전의 친근한 목소리로 나를 반겼다. 나는 그에게 지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가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우 형수님, 저도 민준이 놈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놈이라 선우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가만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형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우 형님을 대신해서라도 말이죠. 그의 말에 나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잃어버렸던 나침반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우 씨와의 의리를 지키고 죽은 친구의 아내와 딸을 돕는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동현 씨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당분간 민준에 대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지시했다.
놈들은 지금 형수님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꼬리가 잡힐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그는 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를, 그의 재산을, 그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나는 지혜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현 씨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태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동현 씨의 조언에 따라 민준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증거를 모으려 노력했다. 민준이 폭력을 행사할 때의 음성, 녹음, 자국 사진, 폭언이 담긴 메시지, 심지어는 민준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것에 대한 통화 내용까지.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갔다. 동현 씨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정보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민준의 뒤를 캤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냈다. 민준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그 돈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고 있었다. 심지어는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세워 돈 세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포착했다. 동현 씨는 이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류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사람들 같았다. 조각 하나하나가 맞춰질수록 민준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준의 부모님 또한 그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일부를 지시하거나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아들의 범죄를 감싸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그저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만을 원했고 그 성공이 어떤 더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지혜는 단지 그들의 아들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민준의 가족은 사실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그들의 위선에 치가 떨렸다. 증거 수집 과정은 위험으로 가득했다. 동현 씨는 나에게 몇 번이나 신변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했다. 민준의 수하들이 우리를 미행하는 것 같은 섬뜩한 경험도 몇 번 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었지만 내 딸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감시 속에서도 침착하게 증거를 모았고 때로는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했다. 우리는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암호화했고 만나는 장소도 수시로 바꿨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살면서 가장 몰입했던 순간들이기도 했다. 몇 달이 흘렀다. 우리는 마침내 민준의 모든 비리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수백 장의 서류, 수십 시간의 녹취록, 수많은 사진들. 이 모든 것은 민준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이자 그의 가족이 그를 비호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동현 씨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유력 언론사의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지키며 정보를 흘렸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증거들의 스케일과 구체성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다리던 폭풍이 시작되었다. 새벽녘 나는 동현 씨의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침 뉴스에서는 민준의 비리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실명으로 거론되었고 그의 회사, 그의 가족, 그의 권력 네트워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도 보도되었다. 언론은 민준을 가면을 쓴 악마라고 칭하며 그의 위선을 맹렬히 비판했다. 지혜의 용기 있는 고백도 익명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나는 뉴스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과 통쾌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준의 가족은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막으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고 돈으로 기사를 내리려 했다. 하지만 동현 씨가 준비한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고 그의 뒤에는 이미 정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한번 불붙은 여론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민준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민준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지혜를 비난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결국 민주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그는 스스로의 탐욕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지혜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동시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다. 민주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고 오랜 기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모님 또한 아들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모든 권력을 잃었다.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혜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양육권도 온전히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동현 씨의 법률팀이 큰 도움을 주었다. 지혜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짐을 벗어던진 듯 홀가분해 보였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지혜와 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도시의 번잡함과 민준과의 악몽 같은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우리는 작은 집에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지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처음에는 어둡고 슬픈 색채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밝고 희망찬 그림들로 변해갔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보면서 마음 깊이 안도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동현 씨는 가끔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우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선우 씨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말했다. 형수님, 선우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보다 더 했을 겁니다. 전 그저 형님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과 선우 씨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내 딸은 다시 웃음을 찾았고 내 손녀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다. 가정폭력과 비리, 그리고 권력의 암묵적인 동조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나는 내 딸을 위한 강인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법과 정의, 그리고 언론의 힘을 빌려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침묵은 가장 큰 죄악이며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끈질긴 여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내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오직 따뜻한 빛만이 가득했다. 내 딸과 손녀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희망의 빛이